검은 먹물처럼 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지리산 자락. 낡아빠진 성황당 안에서 이명호는 자신의 숨소리조차 죽인 채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밖에서는 마치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가 기와장을 때리며 기괴한 비명을 질러댔고 삭풍은 문틈 사이로 파고들어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었다. 명호의 눈앞 희미한 촛불 그림자 너머로 서 있는 것은 분명 사람이 아니었다. 젖은 소복을 입은 여인 칠흑 같은 머리카락이 발목까지 내려와 바닥을 쓸고 있었고 그 사이로 보이는 창백한 두 발은 허공에 붕 뜬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명호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생과 사의 경계에 서 있음을 직감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에 턱이 덜덜 떨려왔지만 그는 억지로 붓을 쥔 손에 힘을 주어 허벅지를 찔러대며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다. 눈앞에 존재가 뿜어내는 원한 서린 기운은 방 안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고 명호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 맹렬하게 요동쳤다. 살려주시오. 메마른 입술을 비집고 나온 목소리는 비참할 정도로 가냘팠다. 여인은 대답 대신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렸는데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다 못해 푸르딩딩했으며 눈동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구멍만이 뚫려 있어 보는 이의 영혼마저 빨아들일 것만 같았다. 그 검은 구멍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귀가 아닌 머릿속을 직접 울리는 듯했다. 사내란 족속들은 모두 똑같구나. 위급하면 살려달라 비굴하게 굴고 살만하면 약조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지. 여귀의 목소리에는 천년을 묵힌 듯한 원망과 조소가 담겨 있었다. 명호는 그 말에 담긴 깊은 슬픔을 감지했지만 공포가 앞서 감히 위로의 말을 건넬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불과 반나절 전까지만 해도 명호는 청운의 꿈을 품고 한양으로 향하던 당당한 선비였다. 몰락한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병석에 누운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이번 과거 시험은 그에게 있어 목숨과도 같은 기회였다. 경상도 산골에서 출발하여 괴나리 보찜 하나 메고 천리길을 걸어온 그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해보고자 험하기로 소문난 지리산 샛길을 택했던 것이다. 마을 노인들이 해가 지면 절대 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건만 젊은 날의 객기와 조급함이 그를 이사지로 몰아넣고 말았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갑작스럽게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순식간에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고 길을 잃고 헤매던 그가 발견한 유일한 안식처가 바로 이 버려진 성황당이었다. 하지만 그곳은 비를 피할 곳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필리를 틀고 있는 지옥의 입구였다. 명호는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선비의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당장 목숨을 부지하여 한양 땅을 밟지 못한다면 고향에서 하염없이 아들만을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다. 소생, 비록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유생이오나 거짓을 고하거나 약조를 어기는 파렴치한 자는 아니옵니다. 부디 이 목숨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내 기필코 그 은혜를 잊지 않으리다. 명호의 절규에 여기는 스산한 웃음소리를 흘렸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깨진 유리 조각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처럼 날카롭게 명호의 신경을 긁어댔다. 여기는 허공을 미끄러지듯 이동하여 명호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썩은 물비린내와 함께 묘한 향내가 코를 찔렀다. 은혜라, 산 사람의 말은 믿지 않는다. 허나 내 놈에게서 풍기는 간절함이 제법 지독하구나. 여기에 차가운 손가락이 명호의 턱을 들어 올렸다. 얼음장 같은 냉기가 피부에 닿자 명호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여기에 텅 빈 눈이 명호의 눈을 꿰뚫어 보듯 응시했다. 과거에 급제하고 싶은 게냐? 출세하여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게냐? 명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출세하여 호의호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늙으신 어머니께 따뜻한 밥 한 끼 지어드리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님의 명예를 되찾기 위함입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공포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서러움 때문이기도 했다. 여귀는 잠시 침묵했다. 밖에서 치는 천둥 소리가 성황당을 뒤흔들었지만 두 존재 사이의 기묘한 정적은 깨지지 않았다. 여기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놈의 눈빛이 마음에 드는구나. 욕망으로 이글거리는 그 눈빛이. 좋다. 내가 너를 장원 급제하게 도와주마. 명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귀신의 도움으로 과거에 급제하다니. 성현의 가르침을 따르는 선비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물불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정말이십니까? 명호가 되물었다. 여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허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내가 너에게 부귀영화를 안겨주는 대신 너 또한 나에게 줄 것이 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 목숨을 내놓으라 하면 내놓을 것이요. 무엇이든 하겠나이다. 명호는 급한 마음에 덜컥 대답해버렸다. 여기에 입꼬리가 기괴하게 찢어지며 올라갔다. 목숨은 필요 없다. 다만 네가 장원 급제하여 금이 환양하는 날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와야 한다. 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다오. 내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거두어 갈 뿐만 아니라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피를 말려 죽일 것이다. 여기의 말은 저주이자 협박이었다. 하지만 명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작은 단도를 꺼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손가락을 그었다. 선홍빛 피가 뚝뚝 떨어져 낡은 나무 바닥을 적셨다. 천지신명께 맹세하오. 내 이명호 장원 급제하여 반드시 낭자의 원한을 풀어드리리다. 만약 이 약조를 어긴다면 내 몸이 갈기갈기 찢겨 짐승의 먹이가 되어도 좋소. 명호의 혈서 아닌 혈서를 본 여귀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그것은 만족감 같기도 했고 어쩌면 일말의 연민 같기도 했다. 기억해라. 그 피의 맹세를. 여귀는 그 말을 남기고 연기처럼 흩어지기 시작했다. 동시에 촛불이 훅 하고 꺼지며 성황당 안은 완벽한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다. 명호는 긴장이 풀리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밖의 빗소리는 여전히 거세었지만 방금 전까지 느꼈던 살을 애는 듯한 한기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피 묻은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으나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쓰라린 통증만이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명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날이 밝으면 다시 한양으로 떠나야 했다. 귀신과의 거래. 그것은 선비로서의 양심을 파는 행위였을지 모르나 가난과 멸시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는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야만 하는 절박함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맑은 햇살이 성황당 마당을 비추었다. 명호는 짐을 챙겨 성황당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다. 낡고 기울어진 당집은 간밤의 공포를 전혀 담고 있지 않은 듯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명호의 뇌리에는 여귀의 창백한 얼굴과 서늘한 목소리가 뼛속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보찜을 고쳐매었다.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돌덩이를 매단 듯한 중압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산길을 내려오면서 명호는 자신이 겪은 일을 곰곰이 되씹어 보았다. 과연 그 여귀는 누구였을까? 어쩌다 그런 원한을 품고 구천을 떠돌게 되었을까? 그리고 자신이 과연 장원 급제를 할 수 있을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지만 그는 애써 불길한 생각들을 떨쳐냈다. 지금은 오직 과거 시험에만 집중해야 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었다. 한양으로 가는 길 명호의 머릿속에는 알 수 없는 시구들과 문장들이 샘솟듯 떠올랐다. 평소에는 아무리 외워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던 난해한 경전의 구절들이 마치 눈앞에 펼쳐진 책을 읽는 것처럼 선명하게 기억났다. 붓을 들면 명문장이 물 흐르듯 쏟아져 나왔고 꽉 막혀 있던 사상의 체계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었다. 명호는 이것이 여귀의 조화임을 직감했다. 두려움과 환희가 동시에 밀려왔다. 그는 걷고 또 걸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했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금에 환향하여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장면만이 아른거렸다. 한양에 도착한 명호는 남산골의 허름한 주막에 짐을 풀었다. 전국에 내로라 하는 인재들이 모여든 한양은 활기가 넘치다 못해 소란스러울 지경이었다. 저마다 자신의 학식을 뽐내며 토론을 벌이는 유생들 사이에서 명호는 조용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드디어 과거 시험 당일 과거 시험장에는 수많은 유생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시제 시험 문제가 내걸렸다.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도리에 대해 논하라. 평범해 보이지만 깊은 통찰 없이는 답하기 어려운 난제였다. 명호가 붓을 들어 먹을 찍는 순간 주변의 소음이 싹 사라지고 오직 종이와 자신만이 남은 듯한 기묘한 몰입감에 빠져들었다. 그의 손은 마치 누군가가 조종하는 듯 거침없이 움직였다. 획 하나하나에 힘이 넘쳤고 문장은 화려하면서도 논리정연했다. 역대 성현들의 가르침을 인용하면서도 현실의 폐단을 꼬집는 날카로운 비판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들이 막힘없이 쏟아져 나왔다.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오는 명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자신의 실력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신들린 듯한 필력이었다. 주변의 유생들이 머리를 싸매고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며 명호는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전율을 느꼈다. 그것은 성공에 대한 확신이었다. 며칠 후 방방곡곡에 합격자의 이름이 나붙는 날이 밝았다. 구름같이 몰려든 인파를 헤치고 방 앞으로 다가간 명호는 맨 꼭대기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다. 장원희 명호.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명호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위에서 환호성과 탄식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게 갠 가을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그 순간 환희에 찬 그의 귓가에 차가운 바람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잊지 말거라, 약조를. 명호는 쏘스라치게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그저 축하를 건네는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뿐이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성공의 기쁨 뒤에 도사린 검은 그림자가 그를 덮쳐오는 듯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불안을 외면하고 싶었다.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광대들의 풍악 소리에 맞춰 시가 행진을 하는 동안 명호는 생애 최고의 기분을 만끽했다. 길가에 늘어선 백성들이 그를 향해 손을 흔들고 환호했다. 그 중에는 고운 비단 옷을 입은 양반집 규수들도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도성 안에 퍼졌고 권세가들은 앞다투어 그를 사위로 삼으려 했다. 그 중에서도 당대 최고의 권력가인 좌의정 대감까지 사람을 보내 혼담을 청해왔으니 명호의 앞길은 그야말로 탄탄대로였다. 좌의정 댁 사랑채에 초대받은 명호는 화려한 음식과 술상 앞에서 황홀경에 빠졌다. 좌의정은 인자한 미소로 명호를 치하하며 자신의 여식을 소개했다. 병풍 뒤에서 수줍게 고개를 내민 규수는 그림 속 선녀처럼 아름다웠다. 명호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뺨을 꼬집어 보고 싶을 정도였다. 가난한 시골 선비가 하루아침에 부와 명예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까지 얻게 된 것이다. 술잔이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면서 명호의 기억 속에서 지리산 성황당에 쭈그리고 앉은 여귀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설마 귀신이 정말로 찾아오겠어. 그저 내 간절한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을지도 몰라. 명호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좌의정이 따라주는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술 기운이 오르자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보였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마신 그 술이 단순한 곡주가 아니라 망각이라는 달콤한 독이 섞인 운명의 장난임을. 창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핏발선 눈으로 그 화려한 연회를 지켜보고 있음을 그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성황당의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는 그의 운명은 이제 막 폭풍 속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한양의 가을은 유난히도 화려하고 찬란했다. 금의 환양,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그 말처럼 이명호의 삶은 그야말로 눈부시게 탈바꿈했다. 붉은 관복을 입고 궁궐을 드나드는 그의 모습에서는 과거 굶주림에 허덕이던 가난한 선비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임금은 명호의 문장력과 명석한 두뇌를 높이사 홍문관 교리라는 중책을 맡겼고 조정 대신들은 떠오르는 태양과도 같은 그에게 줄을 대기 위해 안달이 나 있었다. 명호가 거리를 지날 때면 백성들은 길을 비키며 우러러 보았고 동료 관리들은 부러움과 시기가 섞인 시선으로 그의 뒷모습을 쫓았다. 낡은 집신 대신 윤기가 흐르는 가죽신을 신고 거친 삼배옷 대신 부드러운 명주옷이 살결을 감싸는 감촉은 매일 아침 그가 성공했음을 실감하게 해주는 달콤한 증거였다. 명호는 이 모든 변화가 자신의 피나는 노력과 실력 덕분이라고 믿고 싶었다. 지리산 성황당에서의 기이한 체험은 그저 벼랑 끝에 몰린 심신이 빚어낸 허상이거나 악몽이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세뇌했다. 햇살이 이토록 밝고 세상이 이토록 아름다운데 어찌 음습한 귀신의 장난 따위가 개입될 수 있겠는가. 그는 기억의 심연 속에 그날 밤의 일을 억지로 처박아 두고 그 위에 화려한 성공의 덮개를 씌워버렸다. 명호의 성공에 날개를 달아준 것은 당대 최고의 실세인 좌의정 박충원이었다. 박충원은 명호의 비범함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그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공을 들였다. 자네는 난세의 영웅이 될 제목일세. 내 자네를 볼 때마다 젊은 날의 나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쓰이네. 박충원은 인자한 미소로 명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바로 자신의 금지옥엽, 외동딸인 화연과의 혼인이었다. 화연은
한양 장안에서 소문난 절세 미인으로 시와 서화에도 능하여 묻 사내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명호가 처음 박충원의 저택 후원에서 화연을 마주쳤을 때 그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연꽃이 만발한 연못가 정자에 앉아 가야금을 뜯는 그녀의 자태는 천상의 선녀가 강림한 듯 고귀하고 아름다웠다. 바람에 흩날리는 치맛자락과 수줍은 듯 붉어진 그녀의 볼을 보며 명호는 이 여인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화연 또한 훤칠한 외모와 뛰어난 학식을 갖춘 명호에게 호감을 보였고 두 사람의 혼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명호에게 있어 화연은 단순한 정혼자가 아니라 자신이 이룩한 성공의 정점이자 완벽한 삶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었다. 그러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어지는 법이라 했던가. 명호가 행복의 절정에 취해 있을 무렵 기이한 징조들이 서서히 그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만큼 사소한 일들이었다. 어느 날 늦은 밤 홍문관 숙직실에서 밀린 문서를 작성하던 명호는 문득 등골이 오싹해지는 한기를 느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화로에는 숯불이 발갛게 타오르고 있었음에도 마치 얼음장 같은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가는 듯했다. 붓을 멈추고 고개를 든 명호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다. 벼루에 갈아놓은 검은 먹물이 미세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가락으로 수면을 건드리는 것처럼 먹물 위로 동심원이 퍼져나가더니 이내 붉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명호는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았다. 피곤해서 헛것이 보이는 개로구나. 그는 애써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다시 붓을 들었다. 하지만 붓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비릿한 쇠냄새와 함께 썩은 내가 훅 끼쳐왔다. 명호가 황급히 코를 막고 벼루를 내려다보았을 때 그곳에는 먹물 대신 검붉은 선혈이 찰랑거리고 있었다. 의학 명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 엉덩방아를 부쉈다. 그 소리에 놀라 졸고 있던 사령이 뛰어들어왔다. 나으리 무슨 일이십니까? 사령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 명호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벼루를 가리켰다. 저기, 저 벼루를 보거라. 피가 고여있다. 사령은 의아한 표정으로 벼루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나으리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요? 그저 까만 먹물일 뿐이옵니다. 명호가 다시 눈을 크게 뜨고 확인해 보니 벼루 안에는 평범한 검은 먹물만이 고요히 담겨 있을 뿐이었다. 비릿한 냄새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묵향만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명호는 식은땀을 닦으며 헛웃음을 지었다. 과로로 인해 정신이 쇠약해진 것이 분명했다. 그는 사령을 내보내고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붓을 잡은 손의 떨림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로 명호의 일상은 보이지 않는 균열로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밤마다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소리들이 그의 잠을 방해했다.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여인이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한 기묘한 울림이 귓가에 맴돌았다.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하고 집요해졌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증세는 더욱 심각해졌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약조. 약조를 지켜라라는 희미한 속삭임은 명호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다. 그는 수면 부족으로 눈밑이 거무죽죽해졌고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다. 동료들은 그가 혼사를 앞두고 예민해진 것이라 여기며 위로했지만 명호의 마음속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좌의정 대감의 저택에서 열린 연회에 참석한 명호는 또다시 섬뜩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화려한 춤사위와 흥겨운 풍악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명호는 좌의정 옆에 앉아 짐짓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때 무의들 사이로 낯익은 실루엣이 스치듯 지나갔다. 젖은 소복을 입고 머리를 산발한 여인의 뒷모습. 명호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황급히 술잔을 내려놓고 그쪽을 응시했지만 그곳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기생들만이 춤을 추고 있을 뿐이었다. 이 서방 어디 불편한가? 안색이 창백하네. 좌의정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아닙니다, 대감. 잠시 현기증이 일어서 그럴 뿐입니다. 명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때였다. 연회장 구석에 놓인 병풍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그 시선은 너무나도 차갑고 원망에 가득 차 있어서 명호는 등 뒤에 솜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그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병풍 쪽으로 걸어갔다. 주위 사람들의 의아한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병풍을 확 걷어젖혔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병풍이 있던 자리의 마룻바닥에 물에 젖은 맨발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을 뿐이었다. 발자국은 명호가 앉아있던 자리를 향해 이어져 있다가 끊겨 있었다. 명호는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그 발자국을 보지 못한 듯 연회는 계속되고 있었다. 오직 명호의 눈에만 보이는 죽음의 표식이었다. 그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때 귓가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며 익숙한 목소리가 또렷하게 박혔다. 어찌 벌써 잊었느냐? 내 원한을 풀어준다. 맹세하지 않았느냐? 명호는 비명을 지르며 귀를 틀어막고 주저앉았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음악이 멈추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그에게 몰려들었다. 이 사람아, 정신 차리게 좌회정이 달려와 그를 부축했다. 명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좌회정을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순간 좌회정의 얼굴 위로 기괴한 환영이 겹쳐 보였다. 좌회정의 인자한 미소가 악귀의 형상처럼 일그러지더니 그의 목에서 검붉은 피가 솟구치는 환영이었다. 명호는 희익하고 헛바람을 들이키며 좌회정을 뿌리쳤다. 오지 마십시오. 저리 가시오. 그는 미친 사람처럼 허공에 대고 손사래를 쳤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화연 낭자는 놀라서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다. 명호는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니, 이미 미쳐버린 것일지도 몰랐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도망치듯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호는 골목 어귀마다 검은 그림자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다. 자신의 사랑채에 돌아온 명호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었었다. 하지만 공포는 이불 속까지 파고들었다. 그는 인정해야만 했다. 그것은 환각도 꿈도 아니었다. 지리산의 여기가 그를 찾아온 것이다. 약조를 지키라는 독촉장을 들고 명호는 덜덜 떨며 자신의 손가락을 내려다보았다. 혈서를 썼던 그 손가락 끝이 욱신거렸다. 상처는 이미 아물었지만 그 속에 담긴 저주는 이제 막 깨어나고 있었다. 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 명호는 어둠 속에서 흐느꼈다. 지금의 이 부귀영화를 그리고 사랑하는 화연 낭자를 포기하고 그 음산한 성황당으로 돌아가야 한단 말인가? 그리고 도대체 그 여귀의 원한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명호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계속해서 이 약속을 외면한다면 여귀의 경고대로 끔찍한 파국이 닥쳐올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피를 말려 죽일 것이다. 여귀의 마지막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명호의 머릿속에 화연 낭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순간 방 안의 촛불이 일제히 꺼졌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명호의 바로 등 뒤에서 축축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목덜미를 감싸 안았다. 그것은 물에 젖은 머리카락이었다. 명호는 숨조차 쉴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굳어버렸다. 귓가에 입술이 닿는 듯한 느낌과 함께 뼈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나를 기다리게 하지 마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귀의 목소리는 슬픔을 넘어선 분노를 담고 있었다. 명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행복이 사실은 모래성 위에 지어진 것임을, 그리고 파도는 이미 발밑까지 밀려왔음을. 그는 어둠 속에서 눈을 질끈 감았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굴레가 그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그는 무엇이든 해야만 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명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지만 방안을 채운 원혼의 냉기는 조금도 가시지 않았다. 식은땀으로 뒤범벅이 된 채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 이명호의 눈앞에는 여전히 끔찍한 잔상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3인칭의 관찰자가 되어 과거의 어느 비 오는 밤을 목격했다. 뇌우가 몰아치는 산속의 외딴 암자 한 여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엎드려 빌고 있었다. 그녀의 배는 만삭이었고 공포에 질린 얼굴은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 앞에는 서슬퍼런 검을 든 사내가 서 있었는데 삿갓을 눌러쓴 그의 얼굴이 번개에 의해 찰나간 드러나는 순간 명호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 냉혹하고 잔인한 눈빛 입가에 걸린 비릿한 조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장인어른이 될 좌회정 박충원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다. 사내의 검이 가차없이 여인의 목을 베는 순간 여인의 잘린 목이
허공을 날아 명호의 발치에 떨어졌다. 그 목이 눈을 번쩍 뜨며 명호에게 외쳤다. 보았느냐? 저자가 나의 원수다. 저자의 심장을 내게 가져오라. 명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코끝에는 여전히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다. 원귀가 보여준 과거의 진실, 즉 살인의 기억이었다. 명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자신의 출세길을 열어준 은인이자 사랑하는 여인의 아비가 처참한 살인을 저지른 악귀라니. 운명은 그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딜레마를 던져주고 있었다. 날이 밝자마자 명호는 홍문관 서고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꿈이 사실인지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먼지 쌓인 옛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박충원이 젊은 시절, 지방 관아의 수령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사건 기록들, 그리고 그 시기에 실종되거나 의문사한 사람들의 명단을 샅샅이 훑었다. 수천 권의 책 속에서 먼지와 사투를 벌인 지 사흘째 되던 날, 명호의 손끝이 멈춘 곳은 기해년 지리산 토벌일지라는 낡은 책자였다. 그곳에는 당시 영모를 꾀하던 잔당을 토벌했다는 기록과 함께 역적의 딸 서소현이 도주 중 절벽에서 추락사했다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문구 옆에는 누군가 급하게 덧칠하여 지운 흔적이 있었고, 명호가 불빛에 비추어 자세히 들여다보자 희미하게 참수, 잔쇼라는 글자가 보였다. 역적의 딸을 처형한 것이라면 굳이 숨길 이유가 없었다. 게다가 서소연이라는 이름, 꿈속의 여인이 절규하던 목소리와 겹쳐지는 듯했다. 명호는 직감했다. 이것이 바로 그 원한의 실체임을. 박충원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무고한 여인을, 그것도 자신의 아이를 뵌 여인을 역적의 딸로 몰아 살해한 것이 분명했다. 명호는 서고를 나와 박충원의 옛 하인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산증인이 필요했다. 며칠간의 잠복과 탐문 끝에 그는 박충원 가문에서 쫓겨나 지금은 도성박 빈민굴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노인 칠성을 찾아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움막 안 명호는 금덩이 하나를 노인의 손에 쥐어주며 물었다. 기해년 지리산 서소연이라는 여인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하라. 노인의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다. 그 이름은 금기입니다. 말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습니다. 요칠성은 발작하듯 몸을 떨며 거부했지만 명호의 서슬퍼런 기세와 금덩이의 유혹, 그리고 죽음을 앞둔 자의 마지막 회한이 그의 입을 열게 했다. 나으리. 그분은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대감마님, 아니 박충원. 그자가 젊은 시절 정인으로 삼았던 분이지요. 헌데 그자가 중앙정계로 진출하기 위해 명문가 규수와 혼인이 결정되자 임신한 소연 아씨가 걸림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노인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영모 죄를 뒤집어 씌워 지리산 암자로 유인한 뒤 직접 목을, 아이고 천벌을 받을 짓이지. 명호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비틀거렸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자신이 맺은 피의 맹세는 바로 이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진실을 알게 된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다. 박충원을 고발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파멸을 의미했다. 장원 급제자의 명예 보장된 미래, 그리고 무엇보다 죄 없는 화연 낭자와의 혼인까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터였다. 명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도성으로 돌아왔다. 거리는 온통 그의 혼례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복받은 사람이라 칭송했지만 명호의 귀에는 그 소리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조롱으로 들렸다. 그날 밤 명호는 박충원의 저택을 찾았다. 화려한 사랑채에서 박충원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오, 우리 사위가 왔는가. 혼례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고. 박충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명호의 뇌리에는 꿈속의 살인귀 모습이 겹쳐져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공포를 억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장인어른 혹시 서소현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순간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충원의 찻잔을 들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의 인자하던 눈매가 순식간에 매섭게 변하며 명호를 쏘아보았다.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묵직한 살기가 명호의 목을 조여왔다. 명호는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지리산 성황당에 모셔진 원귀가 그 이름을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억울하다고, 자신의 아이와 함께 죽임을 당했다고 말입니다. 명호의 말은 도박이었다.
박충원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쨍그랑 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는 무거운 침묵 끝에 낮게 으르렁거렸다. 자네가 헛것을 보았구먼. 과중한 업무로 심신이 미약해진 게야. 세상에는 묻어두어야 할 일들이 있는 법일세. 그것이 자네와 자네가 사랑하는 내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더더욱 말이지. 그것은 명백한 회유이자 협박이었다. 박충원은 명호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감히 자신에게 대항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권력이라는 거대한 성벽 뒤에 숨어 있었고 명호는 그 성벽 아래의 작은 개미에 불과했으니까 저택을 나온 명호는 밤거리를 배회했다. 갈 곳이 없었다. 진실을 밝히자니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 자신의 인생도 끝장날 것이고 침묵하자니 원귀의 저주가 자신과 화연을 집어삼킬 것이었다.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그는 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절규를 토해냈다. 그때였다. 골목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더니 스산한 바람과 함께 여귀의 형상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고 흉측한 모습이었다. 눈에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온몸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비겁한 놈, 진실을 알고도 침묵하려느냐. 여귀의 목소리는 땅 밑에서 울려 퍼지는 듯했다. 명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제발 시간을 주시오. 화연 낭자는 죄가 없소. 그녀만은 다치게 하고 싶지 않소. 명호가 애원했다. 하지만 여귀는 차갑게 코웃음 쳤다. 죄 없는 자, 그 아비의 피를 이어받고 그 아비가 내 피를 빨아 만든 제물로 호의호식하며 살아온 년이 어찌 죄가 없단 말이냐. 내 인내심은 바닥났다. 홀레식 날 그자의 피로 내 원한을 씻을 것이다. 네가 하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하겠다. 그리고 그 대가로 너의 소중한 신부 또한 내 길동무로 데려갈 것이다. 여귀의 선전포고는 명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홀레식까지는 불과 사흘이 남아 있었다. 만약 그때까지 박충원의 죄를 세상에 알리고 그를 처단하지 않는다면 화연이 죽게 된다. 여귀는 빈말을 할 존재가 아니었다. 명호는 딜레마의 끝에서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희망에 찬 눈빛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자의 처연한 눈빛이었다. 그렇다면 내가 하겠소. 내 손으로 결자 해지하겠소. 허니 약조를 지키시오. 화연 낭자에게는 손대지 말라고. 명호의 말에 여귀는 기묘한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다. 지켜보겠다. 내 놈의 그 얄팍한 양심이 어디까지 가는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명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다. 다음 날부터 명호는 은밀하고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사헌부의 강직한 감찰들을 비밀리에 접촉하여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을 넘겼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박충원은 조정의 실세였기에 어설픈 증거로는 그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 결정적인 한방, 즉 박충원이 빠져나갈 수 없는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폭로가 필요했다. 명호는 자신의 홀레식을 그 무대로 삼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을 가장 끔찍한 심판의 날로 만들기로 한 것이다. 그는 화연에게 보낼 마지막 연설을 썼다. 붓을 든 손이 하염없이 떨렸고 눈물이 종이 위로 뚝뚝 떨어져 먹물을 번지게 했다. 낭자, 부디 나를 용서하지 마시오. 이 못난 사람을 만나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게 하여 미안하오.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부디 평범한 필부의 아내로 만나 백년애로 합시다. 그는 편지를 품속 깊이 감추었다. 이것은 유서이자 사죄문이었다. 혼례 전날 밤 명호는 잠들지 못하고 칼을 갈았다. 서책을 읽던 선비의 손에 들린 시퍼런 단도는 이질적이면서도 서글펐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불과 몇 달 전 꿈에 부풀어 한양으로 올라오던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뇌와 번뇌에 찌든 낯선 사내가 그곳에 있었다. 업보, 이것이 내가 짊어져야 할 업보라면 기꺼이 받겠다. 명호는 나직이 읊조렸다. 밖에서는 워즘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내일 닥쳐올 피의 폭풍을 예고하듯 하늘도 슬피 울고 있었다. 성황당에서의 그 밤처럼 운명의 수레바퀴는 다시금 잔혹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파국을 향해 치닫는 폭주기관차처럼 명호와 박충원 그리고 원규의 운명은 충돌을 향해 가속하고 있었다. 혼례식 날 아침 하늘은 금방이라도 핏빛비를 토해낼 듯 붉고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좌의정 박충원의 저택 앞마당에는 화려한 차일이 쳐지고
수백 개의 청사초롱이 내걸렸으나 때 아닌 음산한 바람이 불어와 초롱들을 미친 듯이 흔들어대고 있었다. 잔치상을 가득 메운 산해진 미는 금세 식어버렸고 흥을 돋우기 위해 불려온 광대들의 표정마저 어딘가 겁에 질린 듯 경직되어 있었다. 하객으로 모인 조정 대신들과 명문가 자제들은 날씨 탓을 하며 옷깃을 여몄지만 그들 또한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오늘의 혼례가 축복이 아닌 재앙의 전조임을 말이다. 사모간대를 갖춰 입은 이명호가 대례청으로 걸어 들어올 때 좌중에는 일순간 기이한 침묵이 흘렀다. 신랑의 얼굴이 산 사람의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창백했고 그의 눈빛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기 때문이다. 마치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끌려 나온 짐승처럼 명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전신에서는 죽음의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맞은편에서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화연 낭자가 수모의 부축을 받으며 등장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흐린 날씨 속에서도 빛을 발했으나 명호는 차마 그녀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녀의 붉은 홀레복이 피투성이가 된 서소연의 소복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집내관의 신랑 입장이라는 외침과 함께 식이 시작되었다. 명호는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기러기 아범에게서 기러기를 받아 전한상에 올리고 절을 하는 동안에도 그의 신경은 온통 허공을 떠도는 보이지 않는 기척에 곤두서 있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파국에 대한 공포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대청마루 높은 곳에는 좌회정 박충원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만끽하고 있었고 이 혼례가 그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명호의 눈에 비친 박충원의 뒤에는 검은 연기 형상을 한 무언가가 서서히 풀리를 틀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독사처럼 박충원의 목을 감쌀 준비를 하고 있었다. 드디어 신랑과 신부가 술잔을 나누는 합글례 순서가 되었다. 명호가 떨리는 손으로 표주박 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가는 순간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잔에 담겨있던 술이 바닥에 쏟아졌는데 그것은 맑은 청주가 아니라 검붉은 피였다. 이게 무슨...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수모들이 기겁하여 뒷걸음질 쳤고 화연 낭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 순간 마른 하늘에서 우르릉 쾅 하는 천둥소리가 장렬하며 앞마당에 세워둔 거대한 차일 기둥 하나가 힘없이 꺾여 나갔다. 사람들의 비명과 함께 혼례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바람은 폭풍으로 변해 집기들을 날려버렸고 청사초롱 안에 들어있던 촛불들이 일제히 꺼지며 사위가 어둠에 잠겼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찢어질 듯한 여인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키득키득. 경사로구나. 경사야. 내 원수의 집안에 경사가 났구나. 그 소리는 어디 한 곳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서 고막을 파고들었다. 박충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누구냐? 어떤 놈이 감히 내 집에서 요망한 짓을 벌이는 게냐? 그가 호통을 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때 땅바닥에 쏟아진 핏물이 꿈틀거리며 한 곳으로 모이더니 서서히 사람의 형상을 갖추기 시작했다. 피로 만들어진 그 형체는 점점 또렷해져 산바람 머리에 피눈물을 흘리는 서소연의 모습으로 변했다. 나를 잊었느냐 박충원. 여기가 입을 열자 썩은 내가 진동했다. 박충원의 눈동자가 공포로 확장되었다. 너는 서소현.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치다가 의자에 걸려 넘어졌다. 여기는 바닥을 스치듯 날아 박충원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내 뱃속의 아이와 함께 나를 죽이고 내 놈은 부귀영화를 누렸더냐. 내 오늘 그 죗값을 받으러 왔다. 여기에 손톱이 길게 자라나며 박충원의 목을 겨냥했다. 하객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으나 보이지 않는 결계에 막힌 듯 대문을 빠져나갈 수 없었다. 이대로라면 박충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몰살당할 판이었다. 화연 낭자는 너무 놀라 기절할 듯 비틀거렸다. 명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품 안에 숨겨두었던 서찰 꾸러미를 꺼내 들고 군중 앞으로 뛰쳐나갔다. 멈추시오. 내 약조를 지키겠소. 명호의 외침에 여귀의 손길이 멈칫했다. 명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군중을 향해 외쳤다. 들으시오. 오늘 이 혼례는 축복받은 잔치가 아니라 저주받은 살인자의 연회요. 장내의 시선이 일제히 명호에게 쏠렸다. 저기 앉아있는 좌회정 박충원은 과거 자신의 출세를 위해 정인이었던 서소연 낭자를 역적으로 몰아 무참히 살해했소.
그것도 자신의 핏줄을 잉태한 여인을 말이오. 명호는 증거가 담긴 서찰과 칠성 노인의 진술서를 바닥에 뿌렸다. 바람에 날린 종이들이 하객들의 발치에 떨어졌다. 그 내용은 너무나도 적나라하고 충격적이었다. 박충원은 바닥을 기며 소리쳤다. 저놈이 미쳤다.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귀신에 홀려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미 눈앞에 실체화된 원귀의 존재가 명호의 말이 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명호는 화연 낭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충격으로 넋이 나간 채 아비와 지아비를 번갈아 보고 있었다. 명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낭자, 미안하오. 내 비록 당신을 연모하였으나 아비의 죄를 덮고 당신과 혼인할 수는 없었소. 이것이 내가 당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소. 여기는 광기 어린 눈으로 박충원을 노려보았다. 들었느냐? 내 사위조차 내 놈의 죄를 고했다. 이제 변명의 여지는 없다. 여기에 긴 머리카락이 채찍처럼 날아가 박충원의 몸을 휘감았다. 으악, 살려줘. 내 잘못했다. 제발. 박충원은 비명을 질렀지만 여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허공으로 들어올렸다. 내 아이가 느꼈던 고통, 내 목이 잘릴 때의 그 차가움을 너도 느껴보거라. 여기에 손이 박충원의 가슴을 뚫고 들어가는 신염을 하자 박충원은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눈이 뒤집혔다. 그의 몸이 뒤틀리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끔찍하게 울려 퍼졌다. 마침내 박충원이 피를 토하며 축 늘어지자 여기는 그를 쓰레기처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천하를 호령하던 권력자의 최후치고는 너무나도 허망하고 처참한 죽음이었다. 좌중은 공포에 질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원수를 갚은 여기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검은 연기가 조금 잦아들었지만 그녀의 분노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듯했다. 여기의 시선이 이번에는 화연 낭자에게로 향했다. 아비의 죄는 자식이 갚는 법. 내년 또한 그 더러운 피를 이어받았으니 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기가 화연 낭자에게 다가가자 화연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명호가 앞을 가로막았다. 안 돼요. 낭자는 아무 죄가 없소. 약조를 지켰으니 이제 그만하시오. 명호는 두 팔을 벌려 여기를 막아섰다. 여기는 싸늘하게 웃었다. 이명호, 네가 약조를 지킨 것은 가상하나 내 원하는 아비 하나 죽인 것으로 풀리지 않는다. 저 여자의 목숨까지 가져가야 내 한이 풀리겠다. 명호는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렇다면 나를 데려가시오. 장내가 술렁거렸다. 여기 또한 의외라는 듯 멈칫했다. 너를. 명호는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당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렸소.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면 내 목숨을 내놓겠소.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지아비가 되어줄 테니 제발 화연 낭자만은 살려주시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조건이요. 그것은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이고 숭고한 제안이었다. 영혼 결혼. 산채로 죽어 원귀의 남편이 되겠다는 맹세. 여기는 한참 동안 명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던 피눈물이 멈추고 맑은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다. 진정 네가 나의 낭군이 되어주겠느냐. 이승에서의 모든 부귀 영화와 저 여인을 버리고 명호는 뒤에 있는 화연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내 이미 한번 맹세하지 않았소. 사내는 두 말을 하지 않는 법. 오늘 밤 지리산 성황당에서 기다리시오. 내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리로 가겠소. 여기의 표정이 묘하게 풀어졌다. 그것은 오랜 세월 갈구해왔던 사랑에 대한 확인이자 복수의 끝을 알리는 신호였다. 좋다. 오늘 밤 자시스지까지 오지 않는다면 저 여자의 목을 베어가겠다. 그 말을 남기고 여기는 한 줄기 바람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다. 먹구름이 걷히고 다시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홀레장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다. 바닥에는 박충원의 시신이 널브러져 있었고 하객들은 공포에 질려 하나둘씩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명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등 뒤에서 화연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서방님, 어찌하여 그런 무모한 약조를. 화연이 명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명호는 차마 뒤를 돌아볼 수 없어 뻣뻣하게 선 채로 말했다. 낭자, 부디 건강하시오. 못난 아비를 둔 죄로 겪은 고초는 이것으로 족하오. 이제 당신은 자유요. 명호는 옷자락을 잡은 화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떼어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택을 빠져나갔다.
그의 등 뒤로 화연의 절규 섞인 울음소리가 메아리쳤지만 명호는 입술을 깨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의 눈앞에는 화려한 한양의 거리가 아니라 자신이 돌아가야 할 음습한 지리산 자락이 아른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었다. 자신의 과오를 씻고 비틀린 인과응보의 고리를 끊으러 가는 속죄의 길이었다. 명호는 집으로 돌아와 관복을 벗고 소박한 선비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어머니가 정성스레 지어주신 무명옷이었다. 그는 붓을 들어 임금님께 올리는 상소문을 작성했다. 박중원의 죄상과 자신의 부정, 한 합격, 그리고 귀신과의 거래에 대한 모든 진실을 담은 유서였다. 소신, 사사로운 욕망에 눈이 멀어 귀신과 거래하고 조정을 기만하였으니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부디 저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덮어주시옵고 억울하게 죽은 원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붓을 내려놓은 명호의 얼굴은 더없이 평온했다. 이제 남은 것은 약속을 지키는 일뿐이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다. 명호는 괴나리 보찜 하나를 메고 처음 한양에 왔던 그 길을 되짚어 지리산으로 향했다.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다. 지리산으로 향하는 이명호의 발걸음은 더없이 무거우면서도 역설적으로 깃털처럼 가벼웠다. 한양 도성에서 입었던 붉은 관복과 사모는 벗어던진 지 오래였고 지금 그의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은 흙먼지가 묻은 무명 바지 저고리와 낡은 집신뿐이었다. 찬소리가 내린 산길은 칼날처럼 날카로운 바람을 품고 명호의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그의 내면은 이미 속세의 감각을 초월하여 생과 사의 경계, 그 어딘가를 걷고 있었기 때문이다. 산행을 하며 명호는 지나온 삶을 반추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 홀로 된 어머니를 봉양하겠다는 일념으로 글을 읽었던 밤들, 그리고 순간의 욕망에 눈이 멀어 귀신과 거래를 했던 그 비오는 밤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소자. 비록 목숨은 버리나 선비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인 신의 신임만은 지키고 가려 합니다. 명호는 고향 하늘을 향해 큰 절을 올리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그 눈물은 회한의 눈물이자 동시에 모든 업보를 스스로 짊어지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산 중턱에 다다르자 해는 완전히 넘어가고 사위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산울림처럼 번져나갔지만 죽음을 각오한 명호에게 두려움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약속 장소인 성황당을 향해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묵묵히 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마침내 명호의 눈앞에 운명의 장소, 낡은 성황당이 모습을 드러냈다. 몇 달 전 비바람을 피하며 벌벌 떨었던 그곳은 여전히 을씨년스러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문짝은 삐걱거리고 지붕기와 사이로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난 폐허의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명호는 주저하지 않고 당집 안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먼지 냄새와 섞인 희미한 향내가 그를 맞이했다. 명호는 주섬주섬 보찜을 풀었다. 그가 준비해온 것은 화려한 홀레상이 아니었다. 맑은 정화수 한 그릇, 그리고 한양에서 내려올 때 샀던 소박한 옷가락지 한 쌍이 전부였다. 그는 바닥의 먼지를 옷소매로 쓸어내고 정화수를 올린 뒤 단정하게 무릎을 꿇고 앉았다. 나 왔소. 이명호가 약조를 지키러 왔소. 그의 목소리는 고요한 산사의 종소리처럼 나직하게, 그러나 또렷하게 어둠 속으로 퍼져나갔다. 잠시 후 닫혀있던 문풍지가 거세게 흔들리더니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다. 촛불이 파르르 떨리며 푸른 빛으로 변했고 그 불빛 아래로 서서히 여인의 형상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피눈물을 흘리는 흉측한 원귀의 모습이 아니었다. 단아한 쪽진 머리에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생전에 아름다웠던 서소연 낭자의 모습이었다. 정말로 다시 왔구나. 소연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물기가 어려 있었다. 그녀는 명호의 코앞까지 다가와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듯 허공에 손을 뻗었다. 차가운 냉기가 뺨에 닿았지만 명호는 피하지 않았다. 사내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어야 하고 입을 뱉은 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하는 법. 내 비록 한때의 욕심으로 그대와의 약조를 잊으려 했으나 이제라도 그 죄를 씻고자 하오. 명호는 품에서 옷가락지를 꺼내 소현의 영혼 앞에 놓았다. 이승에서의 화려한 혼례는 치러주지 못하나 이 가락지로 그대와 영혼의 부부됨을 맹세하겠소. 소현은 가락지를 내려다보며 흐느꼈다. 그 울음소리는
원한에 찬 비명이 아니라 오랜 세월 맺힌 한이 눈 녹듯 사라지는 서러운 곡소리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 원수를 갚아준 것만으로도 족하거늘. 이 비천한 영혼을 위해 당신의 귀한 목숨까지 내놓다니요. 소연이 명호의 앞에 마주 앉아 절을 올렸다. 명호 또한 맞절을 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이승과 저승이 맞닿은 기이하고도 슬픈 혼례식이었다. 이제 떠날 시간이오. 그대 준비는 되었소. 명호가 물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슬픈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가는 길 어둡지 않게 내가 등불이 되어드리리다. 명호는 품 안에서 작은 호리병을 꺼냈다. 그 안에는 독초를 달인 물이 들어있었다. 뚜껑을 열자 톡 쏘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명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그는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화연 낭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미안하오. 부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시오. 그리고 고향에 계신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그렸다. 어머니, 불효자는 먼저 갑니다. 저승에서나마 어머니의 만수무강을 빌겠습니다. 명호는 단숨에 독약을 들이켰다. 식도가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내장이 뒤틀리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명호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바닥에 쓰러졌다. 숨이 가빠오고 심장이 탔을 듯 요동쳤다. 신음이 터져나오는 그의 입가로 검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 따스한 기운이 그를 감싸 안는 것이 느껴졌다. 소연이 그를 품에 안은 것이다. 서방님, 이제 아프지 않을 겁니다. 이제 편안해질 겁니다. 그녀의 속삭임이 자장가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고통이 서서히 잦아들고 명호의 눈앞에 환한 빛이 쏟아졌다. 그 빛 속에서 명호는 소연의 손을 잡고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다. 마침내 명호의 심장이 멈추고 성황당 안에는 깊은 정막만이 감돌았다. 다음 날 아침 나무하러 산에 올랐던 촌노가 성황당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가 쏘스라치게 놀랐다. 바닥에는 한 젊은 선비가 정화수 그릇 앞에 쓰러져 죽어 있었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죽은 선비의 표정이 마치 깊은 단잠에 빠진 사람처럼 너무나도 평온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주인을 잃은 옷가락지 한 쌍이 나란히 놓여 있었는데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촌로는 관아에 신고했고 곧 이 선비가 전날 한양에서 사라진 장원 급제자 이명호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귀신에 홀려 죽었다더라. 미쳐서 자살했다더라. 온갖 추측이 난무했지만 진실을 아는 이는 없었다. 다만 그날 이후로 지리산 고개를 넘던 행인들을 괴롭히던 귀곡성이 사라지고 산세가 험하기로 유명했던 그곳에 사시사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성황당을 허물고 그 자리에 작은 비석을 세웠다. 비석에는 이름 대신 신의 신리를 지킨 선비와 그의 아내 이곳에 잠들다라는 문구만이 새겨졌다. 한양의 박충원 가문은 멸문지화를 면치 못했다. 이명호가 남긴 상소문이 발견되면서 박충원의 영모 조작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이미 죽은 박충원은 부관 참씨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다시 베는 형벌을 당했다. 가사는 정몰되었고 가솔들은 관노비로 전락했다. 하지만 유일하게 화연 낭자만은 그 화를 면했다. 임금이 이명호의 마지막 충정과 희생을 가상히 여겨 그의 정혼자였던 화연에게만은 자비를 베푼 것이다. 그러나 화연은 세상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머리를 깎고 산속 깊은 암자로 들어가 비구니가 되었다. 법명은 무영무잉, 그림자가 없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목탁을 두드리며 억울하게 죽은 서소현과 자신을 위해 희생한 이명호의 명복을 빌며 살았다. 매년 이명호의 기일이 되면 무영스님은 지리산 자락에 그 비석을 찾아가 말없이 술 한 잔을 올리고 돌아오곤 했다. 그녀의 눈가는 세월이 흘러도 마르지 않았다고 한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수백 년이 지났다. 이명호와 서소현 그리고 화연 낭자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비오는 날 밤이면 지리산 자락에서 다정한 연인의 속삭임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어떤 이는 그것이 원기의 소리라며 무서워했지만 이야기를 아는 이들은 그것이 죽어서야 비로소 사랑을 이룬 두 영혼의 정겨운 대화라고 믿었다. 이명호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과오를 목숨으로 갚아낸
한 인간의 처절한 참회록이자 약속의 무게가 천금보다 무겁다는 것을 보여준 숭고한 교훈이었다. 욕망의 끝에서 파멸을 맞이하는 무사람들과 달리 그는 스스로 파멸을 선택함으로써 영원한 안식을 얻었다. 지금도 지리산 어딘가에는 세상의 잣대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이하고도 슬픈 사랑 이야기가 바람결에 실려 떠돌고 있다. 약졸한 마음의 빚이니 살아서 갚지 못하면 죽어서라도 갚아야 하는 법이다. 옛 노인들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던 이 이야기는 삭막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신뢰와 책임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주며 밤하늘의 별처럼 서글프게 빛나고 있다. 이명호가 남긴 붓 한 자루와 옷가락지는 사라졌으나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비 내리는 밤마다 촛불처럼 일렁이며 우리에게 묻고 있는 듯하다. 그대는 지금 누군가와의 약속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